안녕하세요. 체이스다운 NBA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또 이제 갑작스러운 프로젝트가 좀 있었어서 예상대로 진행을 못했고요. 9월 말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아직 조금 더 해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오프 시즌과 이제 시즌 프리뷰 컨텐츠들과 시즌 일부를 좀 진행하다 보면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는 제가 좀 따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그래도 저희 채널에서 레이커스 관련 영상들을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플레이오프 때부터 좀 못 다뤘었죠. 그래서 레이커스의 지난 시즌 그리고 레이커스의 오프 시즌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즌에 이제 돌아오는 시즌의 프리뷰까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못 지켰지만 정말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계약상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일주일에 최소한 아마 3편 이상은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레이커스의 지난 시즌, 레이커스의 23, 24 시즌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의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 사실 그냥 무난했어요. 무난한 좀 평균에서 조금 나은. 근데 전체가 15개 팀인데 그 중에 8위 했잖아요.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15위, 디펜시브 레이팅 17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냥 딱 전력이 그 리그에서 중간에서 조금 상위권? 그러니까 뭐 요 정도에 걸치는 전력이었으면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리고 TS 퍼센트, 야투 효율에 있어서는 5위, 그리고 페이스는 4위였습니다. 정규 시즌에. 한마디로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을 하는 부분까지는 지난 시즌 다비넨 감독 체제 하에서 정규 시즌에 잘 됐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 이런 거를 이제 따로 여기 넣진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커리어를 평가하거나 어떤 뭐 마일스톤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지난 시즌의 전반적인 전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플레이오프에서 1라운드 탈락했죠. 덴버 만나서 4대1로 또다시 패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리드한 시간은 더 길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4대1이고요. 그리고 이 4대1로 패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수치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 이제 1라운드 16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오펜 레이팅 9위, 디펜 레이팅 9위니까 위에 거랑 봤을 때 여기서도 그냥 중간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물론 덴버라는 한 팀을 상대로 한 거긴 하지만요. 그리고 TS 퍼센트, 야투 효율은 또 중간보다 좀 나았고요. 페이스는 물론 레이커스는 1라운드에서 덴버만 상대한 기록이긴 합니다만 전체 1위를 플레이오프에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정규 시즌이나 플레이오프 때 수치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레이커스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뭐가 안 풀려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서 뭐 다비넨 감독이 엄청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규 시즌부터 플레이오프까지 딱 그 정도의 팀이 그 정도의 성적을 거두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굳이 탓을 하자면 부상 탓을 좀 할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빈센트, 반더빌트, 우드, 레디시 같은 선수들과 의미 있는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전 5인에 바이아웃으로 합류한 디니디 그리고 사실 이제 오래 뛰었을 때 팀이 오히려 진다라는 통계적인 기록이 있었지만 다비넨 감독이 프린스를 좀 무지성에 가깝게 그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프린스까지 해서 사실상 뭐 7인 로테이션 나중에 뭐 빈센트가 부분적으로 활용은 됐지만요. 이 정도 급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시즌 막판부터는 갈아넣기 하다가 1라운드부터 무너졌었는데 부상 얘기는 뭐 조금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부상 얘기를 제외한다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감독이나 에이스나 팀의 전력이나 너무 여러 가지 지표가 딱 저 중위권 수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레이커스의 지난 시즌은 그 정도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걸 관통하는 이슈는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규 시즌은요. 인시즌 토너먼트 우승 때까진 좋았고 그때 뭐 서부 4위인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디안젤로 러셀의 트레이드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또 이제 르브론 AD 특유의 안 풀릴 때에 좀 이제 경기 포기하는 듯한 그런 것이나 아니면 이제 팀의 흐름이 떨어졌을 때 같이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런 모습들은 늘 이제 지적을 좀 받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때 이제 승률을 굉장히 저조하게 보내면서 내려갔었는데 이 구간이 뭐 제일 아쉬웠죠. 지금 왼쪽에 수윤리표도 나옵니다만 이때 뭐 쓸데없이 팀을 루즈한 분위기에 두지 않고 이때 3, 4승을 더했다면은 레이커스는 인시즌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를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큰 관점에서 봤을 때 덴버 상대로 역시나 주전 에이스 퀄리티 여기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덴버도 사실 레이커스 못지않게 위에 뭐 레이커스 7인 로테이션 이런 거 얘기했지만 덴버는 사실 우승할 때 거의 6인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우승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의 비중이나 몇몇 선수들의 비중이 레이커스 못지않게 높은 팀인데 서로
서로 6, 7인 로스터 갈아넣기 대결을 했을 때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갖고 있는 6, 7인 정도의 로스터가 덴버 상대로 안 됐다,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사실 결국에는 디안젤로 러셀 트레이드 불발의 연장선에 있는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는 디안젤로 러셀 트레이드 이슈를 길게 가져가다가 팀 분위기만 다운되고 승수 까먹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그 디안젤로 러셀을 누군가로 트레이드 해오지도 못하면서 러셀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지난 시즌만큼은 아닙니다만 또 부진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탤런트가 밀리는 결과를 트레이드로 만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드는 하지도 못했는데 트레이드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구간을 길게 가져갔던 거, 이게 레이커스의 지난 시즌 가장 큰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이번 오프 시즌까지도 좀 이어졌다고 보는데요. 오프시즌 얘기하기 전에 선수 개개인 기록은 좀 보고 갈게요. 레이커스 23-24 시즌 정규 시즌의 선수들의 기록을 보시면은 사실 대부분 이제 굉장히 스탯이 예쁘게 뽑혔어요. 그 말이라면은 아까 이제 야투 효율이나 페이스 이런 부분에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페이스가 빠른 팀은 많은 공격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탯 볼륨이 높게 뽑힐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TS, 야투 효율도 좋게 뽑혔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의 기록이 대부분 좋습니다. 다만 이제 AD의 기록을 얘기함에 있어서 또 지적할 부분은 AD가 3점이 또 이제 퇴보했죠. 1.4개만 시도해서 27.1%. 사실 요즘 웬만한 팀의 주전 5번들도 다 3점을 던지는 걸 감안하면은 AD가 3점이 나아지긴커녕 계속 퇴보하는 부분은 분명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3점에 있어서는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어요. 마이애미 시절에 이제 40%를 넘겼을 때는 3점 몇 개만 던졌습니다. 와이드 오픈이나 진짜 필요할 때만 던지고는 르브론이 거의 파워포워드로 뛰었던 마이애미 시절에는 3점 시도수가 높지 않았고요. 5개 이상을 시도한 시즌 중에 40% 넘긴 건 르브론 커리어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3점이나 야투 효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커리어 하이급 기록을 냈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뭐 무난한 역시나 스탯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스탯 볼륨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또 그 수비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에 그래도 주전 4번으로 뛰면서 가장 균일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시즌들에 비해서 수비가 좀 그래도 괜찮았던 시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렇지만 거기서도 이제 주전 4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가 주전 4번으로 효과적인 시간, 제한적인 시간만을 출장할 때는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를 뭐 지난 시즌부터 이번에 올림픽에 걸쳐서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다음 디안젤로 러셀 정규 시즌 성적은 지금 18득점에 6.3개 어시스트니까 이 정도면은 르브론 AD를 보좌하는 포인트 가드로서 부족함이 없는 스탯이에요. 늘 정규 시즌은 괜찮습니다. 3점도 7.2개를 시도해서 41.5%면은 저 정도 볼륨과 효율 가져갈 수 있는 1번이 리그에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8점, 6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하면서 3점을 7개 이상 던져서 40% 이상으로 꽂는다. 그러니까 디안젤로 러셀이 정규 시즌에 있어서만큼은 르브론 AD 옆에서 공격적으로 잘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틴 리브스인데, 리브스는 지난 시즌 초반에 굉장히 저조하게 출발을 했죠. 그 농구 월드컵에 출장 여파가 있었는지 정규 시즌 초반 5경기인가에서 야투 뭐 20%, 3점 10%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벤치까지 내려갔다 오는 그런 시즌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는 많이 끌어올렸죠. 15득점 이상, 5개 어시스트 이상을 했고요. 야투가 48.6%. 사실 NBA 전체 이제 가드들 중에서도 야투 50%에 근접하거나 50% 이상을 찍는 선수들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리브스의 피지컬을 감안한다면 저 야투는 사실 놀라운 수준이고요. 3점도 5개 이상 시도했을 때 36.7%니까 준수했고요. 자유투는 사실 뜯어내는 볼륨이나 자유투 성공률이나 거의 레이커스 팀 내에서 가장 믿을만한 슈터가 된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기 막판에 파울 작전 구도로 흘러갈 때 아예 리브스에게 자유투 전담을 맡기기도 하는 뭐 그 정도의 지금 신뢰를 받고 있죠. 루이 하치물라, 사실 지난 시즌에 뭐 가장 볼륨이나 여러모로 좀 아쉬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전으로 빅 포워드, 그러니까 지금 빅 윙으로서 수비적인 공헌도는 좀 낮은데 공격 때문에 쓰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27분 뛰면서 평득 15점도 못 뽑아준다. 이건 아쉽죠. 리바운드나 수비 공헌이 낮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야투는 53.7%, 다만 이제 3점은 시도수가 높진 않지만 42.2%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좀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게, 야 어쨌든 르브론 AD 옆에 저 정도 프레임과 사이즈 되는 빅 윙이 있고 3점을 40% 넘게 꽂지 않냐, 얘가 수비랑 허슬만 좀만 더 좋으면 진짜 좋은 핏일 텐데, 뭐 이런 이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죠. 저 야투 성공률이나 3점 성공률만 보면은 진짜 이제 엘리트급 선수의 스탯을 찍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에서 클래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게 유지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선수들의 지난 시즌 총평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슈팅은 다들 커리어 하이급 시즌을 보여냈어요. 그냥 뭐 생각했을 때 르브론, 디로, 그다음 하치무라 3명이 3점에 있어서 거의 커리어 하이급이었거든요. 반면에 수비 에너지를 보시면
보면요. AD가 1.2 스틸 그리고 2.3 블락을 했고 르브론이 1.3 스틸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많이 안 움직인다라고 비판받는 르브론이 1.3 스틸인데 밑에 디안젤로 러셀 스틸 블락 1개가 안 되죠. 리브스 안 되고요. 하치무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AD를 옆에서 저 선수들이 보조하는데 저 선수들의 수비 에너지나 공헌이 너무 낮지 않냐. 그러니까 르브론 AD가 수비나 허슬 같은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된다. 이런 비판이 뭐 다비넨 감독이 주전을 이 체제로 확정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스의 시즌 초반 부진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은 트레이드 루머 당시에 굉장히 부진했었죠. 그런 기록을 합쳐서 평균 기록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공격은 르브론 AD와 옆에서 공존하기에 디로 리브스 하치무라 조합이 괜찮다. 근데 수비 에너지에 있어서는 르브론과 AD의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뭐 AD를 해구산이라고 가끔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AD가 나머지 4명을 다 가려줘야지 말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저 라인업에서 AD 빼고 헤이즈 넣어보면 바로 안 돌아갑니다. 라인업이. 그러다 보니까 뭐 AD가 지금 정규 시즌에도 예를 들어 득점 볼륨이 25점이 안 되고 3점을 27% 찍었다 이런 비판을 하기에도 사실 AD의 지금 수비 리바운드나 전체적인 수비 활동량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의 성적을 봤을 때 사실 저는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게 AD 보면요 27.8점이었고요 리바운드는 15개 이상 잡아내면서 요키치와 고든 상대로 어떻게든 비볐습니다. 어시스트도 4개가 되면서 올라갔죠. 야투는 63.4%입니다. 다만 AD의 문제 여기 딱 나오죠. 3.0%예요. 경기당 1개를 시도했고요. 그리고 저 야투가 63.4%라는 것도 이게 비정상적으로 높아 보이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거의 받아먹기나 풋백 위주 아니었냐. 사실 1대1로 아무리 잘하는 뭐 예를 들면 마이클 조던이나 뭐 현 시대의 케빈 듀란트 같은 선수도 야투가 60% 이상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투가 63.4%였다는 거는 전적으로 세팅된 공격이나 아니면은 풋백 위주의 득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 야투율이 찍히는 거지 1옵션으로 분투하는 듯한 모습이 여전히 없었다. 뭐 이런 지적은 받았습니다. 다만 AD의 저 뭐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의 공헌도는 엄청났고요. 그리고 이걸 AD가 비판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AD는 늘 그런 선수예요. 2옵션처럼 뛰는 선수인데 1옵션급의 볼륨을 찍는 이게 AD의 강점이다라고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렇다 보니까 1옵션급 핸들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했었죠. 뭐 그 얘기는 이제 뒤쪽에서 하고요. 르브론의 플레이오프 기록을 보면 르브론도 사실 40.8분을 뛰면서 27.8점에 8.8개 어시스트 이 정도면은 뭐 1옵션급 핸들러 역할을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 있고 2.4 스틸에 1블락이니까 스틸 개수도 봤을 때 수비에서도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야투 56.6%, 3점 38.5%, 5개 넘게 시도하면서 볼륨을 줄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27점에 그러니까 28점에 9개 어시스트 가량을 한 선수가 수비에서 2.4개 스틸하고 야투 56.6% 찍으면서 3점 38.5% 찍었다. 이러면 이거 그냥 이름 가리고 보면은 뭐 플레이오프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카와이 레너드나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의 스탯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 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르브론도 잘했는데 결국에 르브론이나 AD 봤을 때 40분 이상 뛰었는데 득점 볼륨이 30점 이상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둘 다 야투가 사실 그 레이커스 대 덴버의 전체적인 게임 페이스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일레귤러 할 정도로 높아요. 이거는 아까 그 이제 AD의 얘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로 그 터프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저득점 양상에서 짜내주는 득점은 정작 적었을 수 있다. 그럴 때 적극성은 아쉽다고 볼 수도 있는 수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안젤로 러셀 37분 뛰면서 14.2점 오히려 떨어졌죠. 볼륨이 4.2 어시스트도 떨어집니다. 야투 성공률 40%가 안 되고요. 3점 3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뒤로는 뭐 득점 볼륨이나 어시스트 볼륨이 떨어진 걸 넘어서서 야투나 3점이 각각 10% 이하씩 떨어지죠. 그리고 자유투도 50%예요. 러셀은 뭐 좀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뭔가를 기대하기에는 이제 표본도 뭐 예전에 그 미네소타나 브루클린 시절부터 걸쳐서 충분한데 저 정도로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뭔가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리브스 사실 레이커스에서 플레이오프나 터프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좀 볼륨을 쌓아주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34.8분 뛰면서 16.8점 그러니까 득점 볼륨이 오히려 올라갔죠. 그러면서 야투도 47.6% 정규 시즌 대비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3점이 워낙 안 들어갔습니다. 자유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프한 상황에서도 가장 팀 내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자유투 슈터죠. 90%에 육박했고요. 뭐 뒤로에 좀 가려있지만 가장 부진한 선수 하치무라였죠. 하치무라가 사실 마포주나 고든 상대로 전혀 못해주면서 릅갈의 부담이 점점 시리즈 넘어가면서 커져갔습니다. 30.4분 뛰면서 7.8점에 3.8개 리바운드. 일단 뭐 7.8득점이야
야투가 안 들어갔을 때 뭐 그럴 수도 있다 치자 하는데 빅포워드가 30.4분 뛰면서 3.8개의 리바운드,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죠. 상대편의 에런 고든도 사실 야투가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고든은 리바운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쌓아주죠. 사실 이제 빅포워드가 30분 뛰는데 리바운드를 3.8개 잡는다 이러면은 빅포워드를 굳이 이제 내보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0스틸 0플락입니다. 뭐 하치무라는 여러모로 최악의 그런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좀 기록을 했었네요. 디안젤로 러셀 뭐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디로를 37분밖에 쓸 수 없었던 게 레이커스의 문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르브론, 하치무라가 고든하고 마포주 상대로 리바운드 문제가 있었죠. 르브론이 지금 정규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6.8개의 리바운드를 잡았는데,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오프 뭐 20년간 쌓이는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에서 르브론이 40분 넘게 뛰었는데 리바운드 7개를 못 잡는다, 말이 안 돼요. 물론 스틸이나 다른 부분에서 공헌하긴 했지만 르브론이 고든이나 마포주의 사이즈 때문에 덴버 상대로 저 박스아웃이나 리바운드에서 고전한다, 이거는 뭐 2시즌간의 데이터로 충분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의 3점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죠. 어쨌든 저 3점을 던져야 그 요키치의 수비 문제를 좀 야기할 수 있고 밖으로 불러낼 수가 있는데 저게 안 되거든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고베어로 몸빵을 붙일 때 제외하고도, 고베어가 이제 파울 트러블로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을 때도 칼타주나 나즈리드 같은 선수들이 요키치를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 선수들은 3점을 엄청나게 던지면서도 40%가량을 찍어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덴버 상대에 있어서 AD의 저 3점은 분명히 요키치가 수비 활동 범위를 줄이고 안에 진치고 있게끔 하는 그런 뭐 문제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합니다. 그다음 디안젤로 러셀, 하치무라의 수비 공헌도도 역시 문제였고요. 플레이오프는 효율은 떨어지고 사실 볼륨은 좀 올라가는 무대인데, 플레이오프에서 페이스 1위를 기록한 팀인데 볼륨이 확실하게 올라갔다라고 볼만한 선수가 리브스 정도밖에 사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리드를 잡을 시간이 길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덴버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또다시 한계를 드러낸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프시즌 분석으로 넘어가는데요. 오프시즌 분석은 짧습니다. 왜냐면 한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평점을 매기자면 C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존 로스터에 뭐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무브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은 뭐 이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만, 르브론 제임스가 페이커드사를 보이면서까지 누구를 좀 영입해달라라고 했는데 영입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크리스티나 브로니에게 계약 규모는 좀 문제가 있고, 뭐 로스터 자리를 준 거는 크리스티는 원래도 장기적으로 좀 봤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2년만 쓰고 포기할 건 아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준 거나, 브로니 같은 경우도 그냥 2라운드 픽으로 지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지명한 거와 계약한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분명히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과한 계약을 준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지금 맥스 크리스티가 4년간 연 8밀을 보장 계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연 8밀 정도면요 MLE 금액을 넘어가거든요. 과연 크리스티가 시장에 나갔을 때 MLE 이상 받았을 거냐?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도 4년짜리요. 그러니까 4년 32밀, 이것도 뭐 계약 규모가 말이 안 됐고, 브로니 같은 경우도 브로니가 르브론의 아들이냐, 그리고 현재 실력이 어떠냐를 떠나서 지난 시즌 심장 이슈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실전 감각조차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에게 다짜고짜 4년 계약을 던진다. 이것도 물론 뭐 연 1, 2밀짜리 계약이긴 합니다만 지적받을 수 있는 문제죠. 분명히 이제 성급하게 계약 줬다는 지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넥트 드래프트 한 거 아니었으면 오프시즌 평점이 아마 C 아래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컨텐츠 할 때 C 이하를 준 적이 있나 없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일단은 최하점이라고 생각하고 C를 준 건데, 커넥트 없었으면 C도 아까웠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최악인 거는 왼쪽에 셀러리 페어를 보시겠지만 AD가 다음 시즌부터는 60밀이 넘어가는 몸값이 됩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저금액에 그냥 계약을 하긴 했지만 페이커드사를 밝혔었죠. 그렇기 때문에 AD 40밀짜리 시즌, 그리고 르브론 페이커드사 밝힌 시즌인데 계약을 못했다, 이게 또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이후에는 뭐 트레이드든 아니면 FA로 사인앤트레이드로 선수 영입을 나서는 것은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 쪽인데 여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감독들, 그러니까 레딧 같은 신임 감독들이 대박을 치는 경우도 뭐 있긴 있어요. 물론 스티브 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것저것 일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그리고 뭐 네이트 맥밀란 코치 선임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 감독 이슈는, 저는 레이커스 감독 이슈는 사실 이걸 체크해봐야 된다 생각해서요. 보겔 감독도 우승했어요. 그리고 다비넨 감독도 경기 전에 준비해오는 모습이나 아니면 시즌 중에 웨스트브룩 이슈를 계속 안고 가면서 팀을 케어했던 모습이나 뭐 이런 좋은 구간들은 늘 있었습니다. 근데 레이커스는 늘 이걸 봐야 되거든요. 시즌 중에 여러 이슈가 발생하는 빅마켓 팀이고, 르브론 AD가 불만스러운 제스처나 이런 걸 취할 때 제어가 되는지, 그리고 여러 트레이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 이거 제어가 되는지, 또 이제 브로니 제임스라는 이슈도 달고 가죠. 브로니 한번 잘못 썼다가 브로니 부진하거나 이러면 엄청난
엄청나게 언론에서 흔들 텐데 이런 것들 속에서 라커룸 장악이 가능한지 이런 거는 시즌 진행해봐야 알기 때문에 다른 거 잘하고 전술 잘 준비해오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저거 못하면 레이커스 감독으로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이제 솔직히 레딕이 갑자기 이걸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리그의 포포비치 감독 아닌 이상해야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팀에서는 늘 비슷한 이슈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르브론 제임스가 클리브랜드 일기 시절에 마이애미로 건너갔을 때 마이애미에서 첫 시즌 잘 안 풀릴 때도 뭐 스펄스트라 감독한테 어깨빵하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 그때도 있었어요. 그게 2010년이죠. 1011 시즌이 시작이었으니까 2010년이니까 지금 이제 14년 전인데 그러니까 14년 전에도 르브론을 제어할 수 있는 감독이 있냐 없냐 이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이건 사실 포포비치 감독이 아닌 이상해야 르브론보다 경력 긴 감독이 뭐 리버스 감독 정도 남았나요? 미러키에 있는 그 정도 빼면 어차피 리그에 없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더 이제 팀을 좀 다잡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딕 감독이 뭐 이제 감독 됐는데 당장에 뭐 이제 리그에서의 감독으로서의 권위가 엄청나게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프 시즌에 사실 뭐 특별히 영입한 건 없습니다만 어차피 지난 시즌에 못 뛴 선수들이 많았죠. 워낙 들어누운 선수가 많았어서 빈센트, 반더빌트, 레디쉬, 우드 같은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뛰는 것만으로도 지난 시즌 전력 대비 플러스지 않냐라는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 백업으로는 뭐 괜찮은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 옵션을 주고서 1+1으로 계약을 했었고 그 선수들이 옵트인을 한 거죠. 지난 시즌을 망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 1+1으로 할 때 플레이 옵션을 잘 안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미니멈으로 계약하는 대신에 플레이 옵션을 줄 정도의 위상을 지지난 오프 시즌에는 갖고 있는 선수들이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 쉬피노, 크넥트 같은 좀 이제 신인급 선수들은 차치하더라도 저 맥스웰 루이스나 아니면 브로니 제임스 같은 선수는 그냥 이제 G리그에서 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 시즌 로스터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결국에 레이커스는 늘 트레이드 이슈가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쯤 가서 트레이드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얘기를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하면 새로운 CBA로 인해서 예전보다 트레이드 자체가 쉽지 않고 유동성이 많이 없어요. 많이 했던 얘기고요. 르브론, AD, 리브스까지는 트레이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디안젤로 러셀이나 하치무라가 아까 기록 보셨다시피 지난 플레이오프 때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반더빌트나 빈센트의 부상으로 시즌 날린 이미지도 분명히 크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선수가 사실 이미지상 플레이오프에 약하다, 부상, 병동, 유리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런 이미지가 깨지려면은 반 시즌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 시즌 동안 괜찮다고 저 선수들이 트레이드 가능해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트레이드 가치를 사실 가지려면 지난 시즌에 마이애미의 그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의 브랜든 포잼스키 이런 선수들처럼 루키 스케일 계약에서 터져주는 선수가 사실 있어야지 트레이드 가치를 좀 가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루키 스케일 계약 선수는 현재 CBA 룰에서는 거의 9년을 쓸 수 있어요. 루키 스케일로 4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드 권한으로 이제 풀로 연장 계약 땡겨서 계약하면 5년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묶여 있는 선수들은 최장 9년까지 우리 팀의 소속 선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기 때문에 루키 스케일 계약으로 묶여있는 선수들이 트레이드 가치가 높을 수 있는데 레이커스 이런 선수는 지금 쉬피노나 저 이번에 뽑은 크넥트거든요. 쉬피노는 근데 디안젤로 러셀, 리브스, 빈센트, 크리스티 사이에서 사실 플레이 타임을 많이 받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넥트는 뭐 까봐야 알겠죠. 크넥트는 뭐 까봐서 잘하면은 트레이드 가치가 좀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크넥트는 이번 시즌 신인치고는 사실 좀 나이가 많은 선수예요. 그거는 이제 왼쪽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그 전 시즌에 뽑힌 쉬피노보다도 2살이 많습니다. 이건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뭐 드래프트 픽을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레이커스 구단의 최근 스탠스를 보면요. 적극적인 투자나 미래 자원인 드래프트 픽을 시원하게 거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런 게 나오려면은 뭐 르브론 AD가 어느 핏 띄우고 구단 푸시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르브론 쪽도 확실히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실패 이후에 많이 이제 그런 이제 파워가 좀 약해진 부분이 있고 지금 또 브로니를 4년으로 팀이 계약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니 계약했기 때문에 르브론은 조용히 있어라 이런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도 푸시할 처지는 못 된다고 봅니다. 이적 시장으로 봤을 때는 누가 갑자기 어네피 띄워서 레이커스 가고 싶어요 막 뭐 이렇게 난리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드 가능성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레이커스에 대한 프리뷰를 하고 마무리하면요. 전력은 뭐 여전히 준수한 정도는 된다 생각해요. 누가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가 다행히 아주 서서히 늙어주고 있고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활약도 놀라웠습니다. 원투펀치 파워로만 보면 사실 공격과 수비 모두 감안했을 때 AD는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리그의 전체적인 지금 스몰 라인업이 대세다가 조금씩 빅 라인업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로스터가 못 쫓아가고 있거든요. 저번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작은 가드가 너무 많습니다. 2시즌 전도
랜덤도 두 시즌 전에도 그랬고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이즈상 우위에 있다 이런 팀 만나면 레이커스가 잘해요. 근데 사이즈상 우리보다 확실히 큰 팀 상대로 고전을 하죠. 서부에서 이제 상대 팀들을 감안해 보면 르브론 AD의 체력을 아껴주면서 미네와 덴버 같은 팀들을 넘으려면 또 이제 하테슈타인을 보강한 오클라호마도 지난 시즌처럼 레이커스 상대로 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보니스의 세크라멘토는 여전히 레이커스 상대로 강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레이커스의 프리뷰 내용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냐면은 그전에는 저 빅라인업을 레이커스가 어떻게든 슈퍼핸들러를 좀 데려와가지고 그 빅라인업을 넘어서는 스몰 라인업의 효율로 깨부셔야 된다 이런 논리로 사실 갔다면은 이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요. 지금 트레이드 가치상 이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러면은 그냥 빅라인업으로 최소한 맞불을 놔주면서 르브론 AD를 공격에서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난 시즌 다비넴 감독이 했던 농구나 이번 지금 프리시즌이긴 하지만 두 경기째 조금 봤는데 레딕 감독이 하는 농구가 올드하다 생각되진 않아요. 슈팅과 또 젊음은 최근에 트레이드를 계속하면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선수들은 많이 어려졌죠.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뭐 크넥트, 레디시, 반더빌트, 하치무라, 헤이즈, 우드 같은 사이즈 큰 선수들이 얼마나 레딕 감독 농구에 이제 녹아들고 레딕 감독이 중용을 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리브스면 사실 모를까 디안젤로 러셀 각성 바라는 건 이제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규 시즌에 중간중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결국 이제 공격은 뒤로 쫓을 기대하기보다는 리브스, 르브론, AD가 해결을 많이 해주고 나머지 선수들이 스페이싱과 사이즈에서 받쳐주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는 뭐 이렇게 가는 게 레이커스에게 남은 뭐 유일한 그림이겠죠. 그래서 전 다음 시즌 레이커스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꼽는다면 크넥트, 레디시, 반더빌트, 하치무라 그러니까 사이즈상 그래도 6피트 7인치 이상의 빅윙으로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건강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르브론, AD 제외하면 지금 이 선수들 제외하고 뒤로 리브스, 빈센트, 크리스티는 전부 사실 작아요. 크리스티가 뭐 윙스팬이 길고 몸이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도요. 사이즈상 보태면 안 됩니다. 지난 시즌 대비 지금 오히려 타우린 프린스도 빠진 상황인데 위 선수들이 자리 못 잡으면 지난 시즌보다도 더 작은 라인업이 여러 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 우드, 헤이즈의 건강 사실 레이커스의 빅맨 이슈인데 저는 이게 사실 그러니까 5번으로 쓸 수만 있는 선수가 셋 있는 거면 적은 건 아니거든요. 15인 중에 지금 5번이 3명이 있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주전급 5번으로 볼 선수가 갈매기 1명이에요. 그러니까 갈매기가 빠졌을 때 우드, 헤이즈가 백업으로 나올 땐 괜찮은데 선발로 나오면 주로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갈매기가 또 82경기 뛰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드, 헤이즈 둘 다 있어야지 한 명 주전으로 쓰고 한 명 백업으로 쓰고 이렇게 돌림으로 쓸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둘 중 하나라도 지금 시즌 내내 들어누워 있으면은 갈매기 빠진 경기는 거의 백업 빅맨도 없이 치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레이커스가 거의 자동 패배가 찍히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갈매기, 우드, 헤이즈가 얼마나 건강하냐 뭐 이게 변수겠죠. 또 AD가 뭐 시즌 중에 20경기 이상 부상당한다 이러면 답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레이오프급 선수의 등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위에 두 가지는 정규 시즌을 운영하는 관점에서의 뭐 부상 이슈 이런 관점이라면은 이건 플레이오프에서의 관점이죠. 르브론, AD, 리브스 외에는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미치는 선수,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없어요. 하치무라가 터졌던 두 시즌 전 플레이오프 때는 하치무라 덕에 멤피스도 꺾고 이러면서 레이커스가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때 골든스테이트를 꺾을 때 또 로니 워커가 미쳤었고요. 이런 선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디안젤로 러셀은 플레이오프에서 터프한 수비를 겪으면은 단순히 뭐 야투가 부진하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수비를 못 벗겨내죠. 그런 선수라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안젤로 러셀이 플레이오프 같이 터프한 상황이 되면 많이 못 쓰는 선수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간다면은 결국에 뒤로 대신에 쓸만한 선수는 빈센트나 반더빌트밖에 없거든요. 빈센트나 반더빌트가 러셀을 도저히 못 쓰는 상황이 됐을 때 중용받을 수 있는 건강과 폼을 유지하냐 뭐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반더빌트 같은 경우는 그 덴버 상대로 한다면 자말 머레이 상대로 진짜 붙여볼 만한 선수인데 가드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평가받는 선수인데 왜냐면 반더빌트가 사이즈가 큰데 사이즈 대비 또 빅윙이나 빅맨 역할 시켰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반대로 이제 가드한테 붙였을 땐 정말 찰거머리 수비를 잘하고요. 그래서 뭐 반더빌트의 건강과 폼이 플레이오프까지 유지될지 이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업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할게요. 레이커스의 시즌 초반 예상 라인업은 사실 뭐 이건 고정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반더빌트랑 우드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디안젤로 러셀, 리브스, 하치무라, 르브론, AD 그다음 빈센트, 크리스티, 크넥트, 레디시, 헤이스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반더빌트랑 우드는 부상 중 나머지 선수들은 11인 이상 로테이션으로 어떤 선수 부상이거나 빠져있을 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좀 빅 라인업으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에서의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빅 라인업이 될 만한 선수들은 저는 디안젤로 러셀은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리브스에서는 좀 플레잉 타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멘탈 나가는 것도 뭐 눈에 보이는 상황이라서요. 리브스, 반더빌트, 하치무라, 르브론, 갈매기 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뭐 리브스나 하치무라나 르브론이나 3점에 있어서 그래도 다 최근에 뭐 30 중후반 이상을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찍는 선수들이죠.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 빈센트, 레디시, 우드, 헤이드가 백업에서 받치면서 또 플레이오프 때는 7, 8인 로테이션이 될 수도 있겠죠. 디안젤로 러셀과 리브스는 사실 고점을 비교했을 때 디안젤로 러셀이 더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모를까. 저점 차이는 이제 좀 많이 나죠. 디안젤로 러셀은 진짜 못하는 날은 땅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요. 또 강팀 상대로는 리브스는 오히려 강팀 상대로나 클러치 때 잘하는 선수고 디안젤로 러셀은 오히려 내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한 차이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로는 압박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아예 수비를 벗겨내고 플레이메이킹 하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움을 겪는 선수예요. 다만 이제 뭐 이런 건 있어요. 르브론 AD와 페어링 하기에는 르브론 AD 쪽에서 그래비티가 발생했을 때 더 3점을 잘 받아먹는 선수는 디안젤로 러셀이다. 이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AD와의 페어링을 고려했을 때 D로를 더 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커스의 시즌을 예상하고 마무리하면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하위 시드에서 풀린 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는 기존 예상들이 뭐 여러 매체에서도 많고요.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오프 관점에서 봤을 땐 1라운드에서 미네소타, 덴버, 오클라호마도 이제 카루소랑 하테슈타인을 보강했거든요. 이런 팀들 만났을 때 사실 이길 확률이 낮아 보이는 것도 분명히 뭐 여전하다고 생각하고요. 정규 시즌은 5에서 한 10위권, 그리고 플레이인 토너먼트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건으로 보는 게 뭐 현실적인 전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드는 새로운 CBA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르브론이 페이컷 한다고 해도 지금 뭘 못 만들어냈는데 갑자기 뭐 더 터프하게 시즌 중에 트레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만 AD, 리브스 제외하면 2시즌 초과로 계약이 남아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어떤 셀러리 유동성이나 드래프트 픽 보유 이런 거는 괜찮다라는,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구단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러 명을 묶어서 설명했는데 사실 캠 레디시나 크리스천 우드는 플레이오프에서 뭐 유의미하게 잘했던 적이 없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레디시나 우드에게 로테이션 멤버 이상을 바라기는 좀 어려운 기대치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정규 시즌 로테이션 멤버 정도라고 보고 행복회로를 돌려야 되고, 결국에는 빈센트, 반더빌트 중 하나가 플레이오프급 로스터에 딱 들어가서 잘해주길 바라는 게 레이커스 팬들이 이제 돌릴 수 있는 행복회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크넥트, 크리스티, 레디시, 우드 이 선수들은 정규 시즌 로테이션에 들어가면 좋은 선수들이고, 플레이오프에서는 뭐 빈센트는 마이애미 시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반더빌트도 뭐 구간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복회로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돌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넥트, 크리스티 그리고 레디시, 우드는 정규 시즌 로테이션에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더빌트나 빈센트 중에 한 명이 플레이오프 뭐 8인 로테이션 이런 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잘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를 돌리는 게 행복회로의 마지노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또 이제 꾸준한 영상 업로드를 약속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정말 꾸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뭐 한 달, 2달 정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뭐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